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열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 개정국회법이 다시 또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정치권은 그야말로 또다시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국회법 관련된 문제가 계속 메르스 사이에서도 문제가 계속 됐었는데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을 관철할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것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처음 그런 얘기 나왔을 때부터 예상했던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국회법 개정안 그 조항에 이 위헌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 점이 좀 의아하죠. 왜냐 그러면 대통령 본인이 뭐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요? 네. 누가 그런 것을 보고를 했는가 뭐 참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정종섭 장관이 헌법학자이고 그리고 또 뭐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통화를 해서 요청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그 상의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이 헌법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지식 정보를 누가 어떻게 조언하는가 그 라인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컨대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담당 업무를 할 만한 분이 누굴까요? 청와대 안에 비서실에서 보자면 이제 별로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네. 법학 또는 법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민정수석 뭐 검사 외에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1998년부터 그 2009년 10년까지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야당을 이끌었을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지금 그 개정안 조항과 거의 유사한 뭐 동등한 그런 입법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 그 서명을 한 것이 많습니다. 뭐 황우려, 김기춘, 이제 김재원, 이혜원 뭐 이런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법안을 추진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사실상 이제 1999년에 시행령 개정 요구권까지 발의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왜 이런 것을 위헌적 소지가 있다면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의문점이 든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실제 이 대통령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개정 국회법에 그렇게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국회가 입법기관이고 다 구체적인 것까지 입법할 수 없으니까 골격을 정해서 법률을 만들고 이른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행정입법에다가 위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위 법령인 뭐 시행령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되면은 뭐 행정소송 등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원래 입법기관인 의회는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을 통해서 원래 국회법에서 이탈했을 경우에 그냥 두고 봐야만 되느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이 있죠.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 소관부처를 갖다가 뭐
감사하고 조사하고 하는 거, 뭐 이런 것의 일환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다만 국회가 의결로서 행정입법을 그냥 폐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건 사실상 입법권의 행사인데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죠. 그러나 의회가 의결로서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을 폐기시킨다면은 그걸 대통령이 한번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의회가 행정입법을 폐기하는 제도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폐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처로 하여금 한번 다시 검토해봐라 하고 의회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뿐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주장은 하시지만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이제 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개정 국회법에 위헌 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국회로 다시 공이 오는 것이죠. 거기에 네. 대해서 우리 헌법 조항은 국회의장이 뭐 제2에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량이냐 강제냐 하는데 그 강제를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가 말하자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의장한테 뭐 더 이상 제2에 붙일 필요가 없다 하게 되면은 뭐 국회의장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임기 만료와 더불어서 폐기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야당이 제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국회의장이 제의에 회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국회의장이 뭐 그 물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뭐 물밑 미팅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야당을 설득해 가지고요. 뭐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다. 물론 이제 이게 뭐 과연 이런다고 뭐 대통령이 뭐 꿈쩍이나 하겠냐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까지 이뤄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글쎄요,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해답을 푸는 게 국회법 개정안보다는 다른 데에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공무원연금법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연금 문제를 갖다 야당이 제기해서 그걸 합의했다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또 거기다 국회법 개정 이런 게 들어갔어요. 또 청와대에서 비토한 겁니다. 사실상. 네. 그러면 그게 공통되는 게 뭐냐? 왜 이것만 하지 다른 거를 붙이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야당이 이런 조건을 붙이고 여야가 협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이 의회를 보는 시각을 볼 수가 있죠. 네, 의회 특히 야당이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야당 대표를 지낸 대통령이고 공직생활은 전부 국회에서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죠. 자, 교수님께서 대통령이 의회를 보는 시각 그리고 야당을 보는 시각이 사실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난 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야당을 보는 시각이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도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뭐 과반수 의석을 여당이 갖고 있으니까 뭐 협상보다는 그냥 표결하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야당 대표했을 때, 그 당시 집권당에 대해서 대했던 뭐 그거와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좀 굉장히 실망하는 바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이미 2년간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경우는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보면 그 대통령 주변에 법 관련된 사람들은 주로 검사 출신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 라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총리가 되신 분도 황교안 총리도 이제 사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이제 총리까지 되신 분인데요. 이런 생각을 좀 대통령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협상하고 타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밟는 것보다는 밀어붙이거나 표결로 결정하거나 그러니까 다수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좀 작동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용했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똑같은 법률가를 하더라도 대학에서 법과자를 나오고 법조생을 했다 하더라도 뭐 네. 판사로 20년 보낸 사람, 그러니까 검사 20년 보낸 사람하고는 다르죠. 법학 교수로 보낸 사람하고 또 다르죠. 검사는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상명하복에 익숙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검사 출신의 어떤 장관이나 뭐 수석을 임명해 놓고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어떤 솔직한 그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한테 이건 아닙니다가 말한 것을 기재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죠. 네. 아유 참 이렇게 정치가 말이죠. 서로 그때 그 대선 때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100% 대한민국을 외쳤는데 결국엔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그 답답증 이런 것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참 그 바둑하는 사람이 뭐 복귀한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네. 과거까지 뭐 거슬러 생각도 해보고, 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저간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임기 3년차 2년 반도 안 됐는데, 그, 29%, 31%, 34%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 지지율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한계의 그 척도는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좀 대통령한테서 마음이 뜬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주변에 이제 헌법학자 출신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인데요. 이분이 이제 2015년 판 헌법학 원론 이 책을 통해서 위임 입법의 경우에는 국회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다시 알려지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정 장관의 태도를 교수님께서는 좀 같은 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반적인 이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것은 마치 그 요새 좀 문제가 된 신경숙 작가가 그 책을 읽은 기억은 안 되는데 표절처럼 보인다 뭐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리고 사실 그 위임입법의 경우에 국회 통제권 문제는 상당히 권력 분리가 관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 1983년에 그 미국 대법원은 그 미국 의회가 그 행사했던 그 행정입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 뭐 입법적 거부라고 부르는데 네. 그것을 위헌 판결에서 큰 충격을 준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 경우와 우리 이번에 문제된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의회가 결의하게 되면은 그냥 하위 행정입법을 그냥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은 미국 국회 헌법은 양원제인데 네. 그런 대부분의 입법적인 거부, 의회가 의결로서 행정입법을 무효화시키는 경우는 상하원 중에 한 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양원제 원칙이 위반된다. 그래서 위헌 판결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걸 바꿔서
없어서 그런 네네. 경우는 다 양원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법률을 바꿨습니다. 네. 우리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네, 전혀 다른 것을 지금 일반적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저도 사실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교수님께서 신경숙 작가에 비유하니까 딱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 장관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어떤 권한을 넘어서는 법률을 막 제정을 하고 또 집행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것을 사후에라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실제 이런 주장, 이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상황은 박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법에 위반되는 법률, 말하자면 행정입법을 강행해라, 또 강행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마치 일단은 국회가 법률을 만들면 그걸로 끝이고 그 시행령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전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주장은 잘못된 거죠. 국회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 장관이 어떻게 탄핵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혼자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해서 도로교통법 위반하게 되면 탄핵해야 됩니까? 아니면 범칙금 내야만 됩니까? 그런 경우로 말하는 건 아니죠. 네.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태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경우는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좁은 의미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좀 무리한 면이 있다 했는데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 떠나서 그것은 좀 탄핵 법률을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자, 그나저나 지금 이 개정국회법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일단 지금 당장 그 정치가 경랑에 빠질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후에 좀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이게 여당 내에서 큰 파국이 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당 의원들이 속으로는 환멸을 느끼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앞으로 공천도 있고 하니까 그런 표현이나 행동은 좀 자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는 현재 또 한 번의 어떤 그 대여 투쟁이랄까요? 대여 관계에서 강경 노선을 갈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특히 야당은 현재 친노 비노에서 자중재단에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겠고 앞으로 정기국회 등등에서 여야 관계가 순탄치 않겠죠. 네,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지금 여당 의원들이 속으로 환멸을 느끼고 있지만 공천 때문에 자제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여당 의원들이 많이 있나요?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까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총선이 당 위주로 한다 그래도 우리 과거의 예를 보면은 청와대가 총선에 대해서 전혀 아무 영향력을 안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쉽게 얘기해서 누구를 밀 수는 없지만 누구를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총선까지는 좀 고개를 숙인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이번 여야 협상을 마무리 지었던 그 원내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좀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려운 결단이라는 게 유승민 대표의 어려운 결단이라는 게 어떤 걸 표현하시는 건가요? 네, 유승민 대표는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뭐 자리에 연연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친바 일부에서 뭐 원내대표 책임론 뭐 이런 게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경우에 뭐 제가 아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그야말로 자리에 연연한 뭐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여당은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일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게 되면은 네. 또 그로 인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사실 다시 이게 이제 재부의가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 수순을 밟을 걸로 본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이 대통령이 개정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사실 김무성, 유승민 체제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 강력한 불신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그 네. 두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네. 친박에서 상당히 노력했지만 다 안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는 저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잘 아는 사람이 불편한 거죠. 네. 뭐 그렇다고 보고 또 두 사람 다 현재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요? 김무성 대표는 사실상 현재 여권에서 뭐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실 원내대표 되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 또 방송 인터뷰 같은 것은 과거의 원내대표 모습하고는 달랐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여권 내에서도 말하자면 권력의 누수 현상이 빨리 오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권력의 누수 현상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 김무성, 유승민 두 대표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전국을 이해를 못하고 민심에 떠나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돼버렸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권력 누수는 이미 그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교수님 또 의외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똑같은 결론을 다시 낼 수도 있을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 재의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하죠. 아마도 뭐 당적을 정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고, 네. 뭐 추후에 어떤 정부 운영, 뭐 지금도 잘 되지는 않지만은, 그야말로 정부는 못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많은 여당 의원들이 심적으로는 저건 아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재의결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지금 뭐 권력의 누수 현상 그리고 청와대가 전국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고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작년에 세월호 때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메르스 대란 때도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나 어떤 그 통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통계 숫자 이런 것들이 계속 틀린 채로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뭐 대통령이 보고 체계에 뭔가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자꾸 뭐 숫자가 틀리고 이렇게 상황 인식을 엉뚱하게 하고 이런 거는 왜 생긴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네. 대통령이 이른바 뭐 서면 보고하고 뭐 전화로 짧은 통화 외에는
심지어 그 참모들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수석 비서관들하고 대면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요? 네. 정상적인 대통령 같으면 매일매일 아침 7시나 7시 반에 그 비서실장, 정무수석 또 안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다 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서로 토론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매일매일 그 참모회의입니다. 그거를 안 하는 대통령은 아마 제가 아는 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뭐 매일매일 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아는 한 다 대통령이 다 그런 걸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자면 일선 부서에서 네. 청와대 수석에 보고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청와대 수석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세월호 사태 이후에 엉뚱한 발언, 이번에 메르스에서도 엉뚱한 언급이 나오는 게 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스템이 현 정부에서는 이게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기능장애 정부라고 그렇게 벌써 오래전에 좀 언급한 바가 있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어떤 국가의 중대하고 위중한 사태가 벌어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정부인데 이번에도 보면 막 서울시장이 나서가지고 막 하니까 오히려 정부가 뒤따라오는 양상을 보여서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었냐 이런 비판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그 세월호 같은 상황 같으면은 그 비서실장이나 그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통령 집무실에 문 열고 뛰어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네. 그리고 그렇죠. 메르스 이런 이번에 네. 전염병 사태도 이 심각성을 청와대에서 잘 모른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보고를 안 했다는 핑계가 과연 되겠느냐?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는 공무원들은 제 귀신이 뭐냐 그러면 책임 면하는 겁니다. 면책하는 거. 그 공무원들이 태생적으로 뭐냐면 책임 면하는 게 뭐냐? 윗선에 보고하면 일단 책임이 없어요. 네. 그럼 군대 갔다 와서 사병 근무한 사람이면 다 아는 겁니다. 보고하거든요. 보고를 했다고 봐요. 근데 보고가 올라가서 그냥 잠자고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왜? 이 정부 시스템이 대통령과 참모, 그 다음에 참모와 내각, 대통령과 내각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죠. 이거는 저는 아무 일도 안 생기면 평실하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네. 저는 위기가 생기면 이건 큰일 난다 말이죠. 제가 뭐 그 전에도 몇 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위기가 닥쳐오면 큰일 날 거다 말이죠.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참 큰일입니다. 네. 아, 교수님 정말 근데 이게 보면 그 위기 때마다 사람들이 요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작년에는 세월호, 올해는 메르스, 내년엔 또 뭘까 이런 걱정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뭔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떤 불안감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대통령제의 저주라 그러죠. 뭐 의원 내각제 같으면은 임기 중에 국회에서 총리를 교체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라는 것은 뭐 탄핵이라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말고서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한테 대단히 실망하고 이른바 차기 대권 주자한테 뭔가 희망을 갖죠. 그래서 그 대통령을 뽑고 얼마 있어 그 대통령의 저주에 걸려서 또 임기 끝나가는 뭐 이런 것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저도 한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교수님 우리가 의원 내각제였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즉각 교체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의원 내각제였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최근 3명의 대통령은 5년 총리 임기가 5년이라 할 것도 5년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최근 3명 대통령, 그러니까 YS DJ까지는 뭐
물론 뭐 임기 다 갔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것 또 하나는 제가 좀 이해 못하는 게 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김영삼, 김대중 같은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지 좀 신뢰가 큰 분 아닙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들도 대통령 임기 5년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대통령 임기 5년 끌고 가는 게 힘든데 어떻게 해서 이거 대통령 5년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제 자신도 좀 지난 날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자, 교수님 그 성완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성완종 씨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는 거를 유서로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대선 자금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완구 총리 그리고 홍준표 지사로 이게 마감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시 또 검찰이 칼을 꺼내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소환장도 보내고 또 노건평 전 노무현 대통령 형님이시죠. 이분을 또 소환 조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성완종 사건을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검찰이 뭐 저렇게 매듭을 짓게 되면은 네. 그 특별한 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이런 일종의 의혹 아닙니까요? 네. 성완종이란 전직 의원이 네. 그러이런 유서를 남기고서 목숨을 끊었다 하게 되면 상당한 뭔가 징후가 있는 거 아닙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그야말로 집요하게 해서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 우리 국민한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그러면 이것이 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어떠느냐? 네. 그 언론이 그 역할 하지 않습니까? 워터게이트를 언론이 파헤쳤지 검찰이 파헤쳤습니까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 탐사 보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건지 흥미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언론이 뭐 검찰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런 사건을 집요하게 한번 파헤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최후의 보루는 언론 아닙니까요? 언론은 뭐 이 때문에 정부나 정치인들 발언을 받아쓰는 게 언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수습해서 끝내버리면은 그거 대체할 수 없.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진실 확정 기구가 사실 탐사 보도 외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성완종 사건,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은 아직 다 규명되지 않았다. 교수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글쎄요. 이건 뭐 좀 더 세월이 가면은 네. 뭐 다시 한번 재박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수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 검찰이라는 게 그 정부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독립되어 있지 않죠. 뭐 검찰이 선진국처럼 독자적인 수사권, 기소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겠다고 엄청난 공약을 했지만은 그것은 뭐 언제 있었냐 싶은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나는 새누리당은 또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또 검찰 개혁 공약을 내세울지 전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네. 아유, 참 그 기대가 난망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교수님께서 이제 지난 대선의 비사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밝히고 계시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혹시 뭐 성완종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뭐 좀 밝히고 싶으신 진실이나 사실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그런 될까요? 건 뭐 좀 이따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은 어떤 현안 문제가 되면은 그때 네. 좀 밝힐 수 있는 건 밝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이제 2년 반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겨우 2년 반밖에 안 지났어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조선일보 타이틀이 대통령이 버린 군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죠. 네. 어떤 사람이 농담이 그 대통령은 사람들이 누구를 이해하는지 아니냐 뭐 이런 농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대통령이라는 게 그래 참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급속하게 그 희화화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리더십이 와야 되고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게 엄중한 직위라는 것을 뭐 지금이라도 좀 청와대가 알았으면 합니다. 네. 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